안녕하세요. 반전의 반전이 연속된 삶을 살았던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모두 딛고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한 번 결혼의 실패를 맛봤던 사람인데요. 그로 인해 아주 커다란 상처를 받아야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일들로 인해 지금은 세상 부럽지 않은 행복을 얻게 됐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다사다난한 제 과거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린이집 선생으로 일하다가 소개로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까지만 해도 시원한 산들바람, 철썩대는 파도소리, 따스한 봄날의 햇살에 감사함과 행복을 느끼는 순수한 사람이었죠.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뒤 쌍둥이 딸을 낳으며 저는 소소한 행복에 푹 젖어갔어요. 그런 제 결혼 생활에 이변이 일기 시작한 건 제가 결혼한 지 4년 뒤부터였습니다. 뭐?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당신 동건이 형 알지? 나랑 친해서 몇 번 밥도 같이 먹었잖아. 동건이 형이 제안해 준 건데 형이랑 같이 영양제나 건강식품 같은 거 수입해서 판매해 보려고. 나 잘해낼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라 여보. 그렇게 사업에 뛰어든 남편은 정말 밤낮 없이 일하더라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힘들어했는데 한 몇 달이 지나고서부턴 아예 수입 제품도 바꾸고 가게 납품을 포기한 뒤 직접 판매를 하러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그전엔 영업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면 그 후론 직접 판매를 뛰러 다니기 시작한 거죠. 남편은 계속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그만큼 전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 사업도 조금씩 자리 잡아가니까 우리 오랜만에 애들 데리고 여름 휴가나 갈까? 뭐?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휴가 무슨 휴가야? 벌 때 바짝 벌어야지. 벌써부터 돈을 쓸 생각을 하면 어쩌냐고. 그래도 애들 어릴 때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지. 당신 애들하고 얼굴 마주하고 밥이나 한번 먹은 게 언제인 줄이나 알아? 애들한텐 정서적 교감이 제일 중요해. 정서적 교감이 밥 먹여줘? 당신의 애들 엄마라는 사람이 참 속 편한 소리만 한다. 남편은 밖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나도 이래.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은 요즘 명품 시계에 명품 양복 맞춰 입고 다니면서 왜 가족한테 돈을 아끼려고 들어? 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품위 유지가 필요해서 그러고 다니는 거지. 아무튼 난 못 가니까 가려면 당신이나 애들하고 다녀와. 하지만 사업이 잘 될수록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순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하다며 저와 애들을 본체만 채했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더니 언제부턴가 남편은 가족에게 돈을 쓰는 것도 아까워하더군요. 한 번은 애들을 위해 억지로 남편을 끌고 바닷가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은 없는 것 같다고 여기게 됐어요. 여보, 파도 소리 들려? 당신 예전에 저 소리 참 좋아했었는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행복해하던 당신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네. 그거야 워낙 가진 거 없이 살았으니까 저런 데서라도 행복하다는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그랬던 거겠지. 아우 따분해. 이 시간에 물건을 팔았으면 오늘 하루만 해도 몇백은 벌었겠다. 시간 낭비하기 이게 뭐야? 남편에게선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았던 순수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사회의 때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었죠. 게다가 남편은 가족과의 시간을 시간 낭비로 여길 만큼 가족에 대한 애정도 많이 사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또 출장 가? 물건만 팔 수 있으면 지방이든 산골짜기든 다 돌아다녀야지. 갈게. 피곤하니까 별다른 일 없으면 전화하지 말고. 게다가 남편은 물건 판매를 위해 일주일에 2, 3일씩 지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저와 애들은 슬프게도 점점 남편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한 번은 제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당신 나 몰래 숨겨둔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텐 출장 간다고 하고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에이 질투나. 장난쳐?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해? 사람이 가족들 위해서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내라는 사람이 그게 할 소리야?
응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데 뭐 있다 진짜. 미안해. 난 그냥 요새 당신하고 너무 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장난친 건데. 아무리 장난이라도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지. 앞으로 조심해. 분명 예전이었으면 똑같이 장난으로 응수했을 사람이건만 그때 남편은 과하게 버럭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피곤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화가 날 수도 있겠다 싶어 얼른 사과했죠. 물론 가끔 그런 의심이 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변했을지언정 남편이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사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우린 믿음을 전제로 평생을 약속한 부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뒤통수를 세차게 후려맞고 말았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서가 왔어.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뒤 저는 집으로 도착한 남편의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먼저 열어보게 됐습니다. 출석 요구서의 윗줄엔 남편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혀 있더군요. 얼른 그 아래의 사유도 읽어보려는데 남편이 제 손에서 종이를 탁 채가더라고요. 왜 남의 걸 함부로 읽어? 우리가 남이야? 그리고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으면 당연히 나도 알 필요가 있지. 대체 뭐야? 내놔 읽어보게. 별거 아니야. 사업하다 보면 괜히 억울한 일에 얽히고 그러는 거야. 어차피 난 잘못한 것도 없고 조사받고 당당하게 풀려나면 될 일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사업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볼 생각 말고 신경 꺼. 남편은 제게 끝까지 그 종이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더군요. 마치 제가 남보다도 못한 사람인 듯 길길이 날뛰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뭔가 있다 싶어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하게 됐죠. 분명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같이 사는 남편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겠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충격의 연속이더라고요. 사모님 남편분 사업이 아니라 아주 사기를 치고 다니셨던데요. 남편분 회사에서 수입해서 팔아먹는 노인 건강식품들이요. 건강식품이 아니라 순 싸구려 허접식품들이에요. 그걸 헐값에 수입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거짓 성분을 표시해서 파는 거더라고요. 이번에 출석 요구서 날아간 것도 피해자 노인분들 자식들이 단체로 신고해서 덜미 잡힌 거던데요. 잘못한 게 없다니 순 거짓말이에요. 무슨 자신감으로 당당히 풀려날 거란 말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며칠 뒤가 출석 요구된 날이라고 했죠?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 남편은 노인분들에게 사기 판매를 하다가 신고를 당한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알던 것처럼 정상적인 사업을 했던 모양인데 사업이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런 사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가끔 얼굴을 볼 때마다 재수씨 하며 선량한 얼굴을 하고 있던 남편의 아는 형 역시 한통 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사모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모님 남편이요. 데리고 일하는 여직원하고 바람난 지 1년 반이나 됐더라고요. 여기 증거 사진들이랑 음성 파일들이요. 두 사람 지방으로 출장도 매번 같이 가고 거기서 돈독하게 연애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제가 뒤를 좀 자세하게 캐봤는데요. 내일 두 사람 호캉스 하겠다면서 서울에 있는 호텔도 1박 2일 예약해놓고 무슨 한식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 예약도 해놨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업체 직원이 건네준 증거 사진엔 다정하게 손을 잡고 볼을 쓰다듬는 남편과 웬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제야 너무 잦은 업무 전화를 받던 남편의 모습, 남편이 더더욱 가족에게 소홀해졌던 시기, 제 농담에 과하게 날뛰던 남편의 반응 등이 떠오르면서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믿으려 노력했는데 제 믿음을 배신한 남편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렇게 마음에 불이 난 제 마음은 꿈에도 모른 채 다음날 아침 남편은 또 경주 출장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물었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일 안 무서워? 태연하게 출장도 가고 일도 하고 엄청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네. 조사야 그냥 뚝딱 받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가 무서워. 그건 그거고 일은 일이지. 나 오늘 업무상 저녁 식사 약속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전화하지 마. 갈게.
미팅 잘하고 출장 잘 다녀와. 뻔히 상간녀와 호캉스하러 가는 걸 알고 있으니 거짓말하는 그놈에게 환멸이 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일이 끝난 후 딸들을 결혼해서 같은 서울에 사는 여동생에게 잠시 맡겼어요. 그리고는 뒷조사할 때 알아낸 남편과 상간녀의 저녁 식사 장소, 한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여기 최진호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테이블 어디예요? 제가 아는데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러세요? 저쪽 룸입니다. 제가 아내라고 말하니 레스토랑 측에선 순순히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 방을 알려주더군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그 룸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업무상 미팅이 있는 곳인가 봐. 근데 당신 여기가 경주야? 아무리 주소지를 찍어봐도 여긴 서울이던데. 여보.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뭐야, 저 여자가 오빠 아내야? 그놈과 상간녀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마치 귀신 보듯 당황해서 바라보더군요. 그 앞에 앉아있던 상간녀는 저보다 2~3살가량 어려 보였는데 어찌나 옷을 야하게 입었는지 차마 눈들 곳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누나를 마구 굴려대더니 제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오빠라니 사장님이라고 해야지. 여보, 이 사람은 내 부하 직원인데 출장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냥 집에 돌려보내기 뭐해서 저녁 먹이고 보내려고 여기 왔던 거야. 오해하지 마. 아, 넌 출장이 취소될 걸 며칠 전부터 알고 여길 예약해놨냐? 당신이 여기 진즉 예약해놓은 거 다 알고 나 여기 찾아온 거거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야? 둘이 매번 출장도 같이 가고 눈도 진즉에 맞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오빠 아내가 다 알았나 본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빠 그냥 헤어지고 나랑 재혼해. 저 여자도 저 여자 닮은 애들도 이제 오빠한테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라며. 야, 넌 닥쳐. 어디 유부남 꼬여낸 더러운 벌레 주제 함부로 입을 나불거려? 뭐? 벌레? 여보,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해? 당신은 날 이렇게 배신해놓고 지금 내가 심하다고? 내가 진짜 심한 게 뭔지 보여줄게. 저는 분노가 폭발해 냅다 각각의 양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깍두기와 시래기 나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에겐 깍두기 싸대기를, 상간녀에겐 시래기 싸대기를 날려주었어요. 아우 쉰내야. 엄마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옷에 나물 양념 다 묻었잖아. 얼굴에 음식물을 뒤집어 쓴 두 연놈은 기겁을 하며 일어나 얼굴과 옷을 털어대더군요. 그리곤 휴지로 마구 닦아대는데 저는 그들 앞에 빈 접시를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너희들한테 좀 어울리는 꼬락서니가 됐네. 이 오물덩어리들아. 감히 한 가정을 파탄내고 니들이 좋은 꼴만 보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앞으로 니들 인생엔 지옥길만 펼쳐질 거야. 그리고 당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응원하고 믿어줬는데 나한테 이런 배신으로 갚어? 그리고 당신, 그렇게 죄 없는 척하더니 여태 노인분들께 사기치고 다니다가 신고당했다며? 내가 저런 사회악을 남편이라고 품고 살았다. 내 눈이 썩은 동태 눈깔이었어. 저 정신 나간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당장 이혼해 줄 테니까 어디 똑같은 쓰레기들끼리 쓰레기장에서 잘 살아봐. 저는 그 길로 그 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저를 잡지도 않고 그 여자에게 달려가 세아야 괜찮아? 오빠가 미안해. 이러며 호들갑을 떨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놈은 제 남편이 아닌 그 여자에게 미친 짐승이었던 거죠. 저는 혹시 손해배상이 필요하면 연락달라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사장님께 제 연락처를 건네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좋은 사장님은 그 연락처를 다시 제게 쥐어주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워낙 소란이 커서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억장이 무너지는 일도 없죠. 저도 제 동생이 비슷한 일을 겪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긴 괜찮으니까 부디 마음 잘 추스르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고마운 사장님의 말씀에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뻔뻔하게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자기 짐을 열심히 싸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걸렸으니까 대놓고 집까지 나가겠다 이거지? 왜?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려고.
사람을 그렇게 개망신 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그래, 나도 언제 당신하고 헤어져야 하나 마침 고민 중이었어. 기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빨리 이혼해. 그거 내가 할 말이야, 이 범죄자 자식아. 지금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풀린 것 같지? 천만에. 당신이 내 가슴에 상처낸 일에 대한 대가는 언젠가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아이고, 무서워. 그래, 명심할게. 그놈은 이죽거리며 짐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앞에선 강한 척했지만 너무 큰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를 받은 전 그날 밤 내내 한참을 울었죠. 이후 저는 애들을 원치 않은 그놈에게서 양육권을 가져온 후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애들 한 명당 매달 70만 원, 즉 매달 14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말입니다. 마음 같아선 그보다 더한 걸 뜯어내고 싶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이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놈의 바람과 사기 행각을 알게 된 시모라는 사람의 말이었어요. 무식한 노인네들이 멍청하니까 그런 데 속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든 요즘에 돈 벌 방법을 열심히 찾은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니? 넌 아내가 돼서 그런 남편을 감싸줘야지. 범죄자 취급을 해? 네가 그럴 애인 걸 진즉 알았으니까 우리 아들이 너한테 마음이 떠났던 거 아니겠니? 우린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아들 눈에 너도 네 애들도 나타나지 마. 그래야 우리 아들도 깔끔하게 새 출발할 거 아니니. 어머님이 그렇게 자식을 키우셨으니까 결국 외아들을 그런 범죄자의 인격 파탄인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옆에서 늘 방관한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한번 머지않은 미래에 자식을 망나니로 키운 스스로의 인생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보세요.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역시 그 나물의 그 밥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혼 후 두 연놈에게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이후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며 딸들과 새 인생을 시작했죠. 겹 지인이 있어 건너 들어보니 멍청한 그놈은 사기죄가 입증되어 결국 재판에 회부됐다더군요. 그런데 전부터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더니 결국 그놈은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 피해자들과 합의가 어떻게 잘 됐나 보더라고요. 또한 그놈과 동업한 그 형이라는 사람과 상간녀, 다른 직원들 몇몇은 잘 빠져나간 것 같았죠. 이후 그놈과 상간녀는 재혼을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엔 인과응보라는 게 없나 싶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손을 떠난 일, 계속 떠올리면 내 오장육부만 더 뒤집어질 것 같아 더 이상 신경 끄고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당신 진짜 애들 양육비 안 보낼 거야? 어디 진짜 법대로 한번 해봐? 전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약속된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더군요. 처음 몇 달은 연락도 하기 싫어서 그냥 기다려봤어요. 그러다 그 뒤엔 독촉을 했고 그놈은 사업 접고 당장 벌이가 없어서 힘들다. 합의금으로 돈도 다 썼다 하며 핑계를 대더군요. 그러다 언제부턴가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하며 제 문자도 전부 씹어버렸죠. 결국 저는 변호사를 써서 소송까지 걸었고 법원에선 지급 명령을 내려주더군요. 사람 참 야박하다. 사정이 어렵다고 누가 안 준대? 준다니까. 좀 기다려봐.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진짜 일 더 크게 벌릴 거야. 하지만 그놈은 그때 잠깐 말로만 준다고 했을 뿐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법원을 통해 그놈에게 감시명령까지 내려지도록 힘썼죠. 그렇게 그놈을 유치장 신세라도 지게 하면 저는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더군요. 그놈은 실거주지와 등본상 주소지를 다르게 등록해놔서 쉽게 잡히지 않더라고요. 공시송달로 그렇게 감시명령은 유효기간이 지나 무효가 돼버렸죠. 그렇게 무려 2번의 감시명령이 내려졌지만 법은 집행되지 못해 정말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어요. 언니, 괜찮아? 엄마랑 아빠도 언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셔. 괜찮긴 약이 올라 죽겠어. 근데 너 알지? 나 이혼하고 어린이집 개원한 거. 초보 원장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랴. 혼자 애들 키우랴. 몸이 2개여도 모자란 마당에 양육비로 골머리까지 앓으니까 미칠 노릇이야. 감시 명령이 진행돼야 형사고소를 하든 운전면허 정지를 시키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환장하겠어. 그래도 너니까 이렇게 푸념하지. 부모님한텐 절대 말씀드리지 마. 더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 정말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시간이었어요. 알아보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리 법의 힘을 빌리려고 해도 작정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전남편 같은 인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와중 저는 인생을 바꿔준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아영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매번 우리 아영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일이 좀 바빠서 자꾸 애를 데리러 오는 일이 늦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바쁘시면 그럴 수도 있죠. 아영인 선생님들이랑 제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혼한 지 5년 뒤 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영이라는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저와 또래로 보이던 아영이 아버님은 아영이를 등록시키며 얼마 전 근처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 했죠. 그런데 한동안 지켜보니 아영이의 등하교는 아버님 혼자서 도맡고 계신 것 같더군요. 아영아, 머리가 좀 헝클어졌네? 원장님이 예쁘게 묶어줄까?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 아빤 맨날 제 머리 가지고 끙끙대는데요. 맨날 저한테 예쁘게 못 묶어줘서 미안하다고도 해요. 저도 다른 애들처럼 예쁘게 머리도 닦고 하고 싶은데 아빠가 미안해할까봐 맨날 마음에 든다고 말했어요. 그랬어. 우리 아영이 너무너무 착하다. 아빠도 아영이가 아빠를 위하는 그 마음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게다가 아영이의 말을 들어보면 아영이에게 엄만 따로 계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딸을 둘이나 키우는 입장인지라 그런 아영이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더군요. 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그리 큰 편이 아니라 맡고 있는 원생들 중에 편부모 가정의 아이는 아영이 뿐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다른 원생 아이들과 차별점을 두진 않았지만 한 번씩 더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원장님, 우리 아빠 왜 이렇게 안 와요?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갔는데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아빠가 일이 바빠서 조금 늦으신데 아영이 심심하구나? 그럼 원장님이 동화책 읽어줄까? 아영의 아버님은 일이 바쁜지 유독 늦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영이와 둘이 남아있던 날도 많았어요. 아영인 아빠를 보고 싶다고 울먹이다가 제가 책을 읽어주거나 놀아주면 어느새 스르르 잠에 빠지곤 했죠. 저는 천사 같은 아영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옆에 함께 누워 아영이 곁을 지켜주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일이 좀 바빠서요. 쉿, 괜찮습니다. 아영이 방금 잠들었어요. 엎혀드릴 테니까 안 깨게 조심히 데리고 가세요. 매번 저희 아영을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별 말씀을요. 아영이가 너무 착해서 힘든 점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명 등원할 때만 해도 멀쩡했건만 오후가 되면서부터 아영이가 많이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열이 펄펄 나고 애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저는 결국 어린이집을 선생님들께 잘 부탁하곤 직접 아영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영이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열도 많이 내렸고 한 이틀 입원해서 안정 취하면 괜찮을 거라네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언제 아팠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는 모습이 너무 천사 같죠? 그나저나 아버님 많이 놀라셨겠다. 다행히 아영인 링거를 맞고 안정을 취하며 잠이 들었어요. 저는 절대 어디 가지 말라는 아영이의 애원에 아영이의 손을 꼭 잡고 옆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아영이 아버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모양이더군요. 제가 괜찮다는데도 평소에도 너무 감사해서 꼭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었다며 부탁하는 아영이 아버님의 말씀에 우리 며칠 뒤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아영인 일주일 동안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 댁에 놀러 갔어요. 덕분에 저녁에 시간이 나서 원장님께 식사 대접을 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이건 제 명함입니다. 저는 그날 아영이 아버님의 직업이 변호사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보다 나이도 1살밖에 많지 않다던 아영이 아버님은 조심스레 가정사를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희 집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변호사라지만 사실 시골 촌뜨기인 절 많이 아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 아영이가 고작 2살 때 그 사람 영영 우리 곁을 떠나버리더라고요. 분명 퇴근길에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다던 사람이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쓰러져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놀고 있었고요. 몇 달간 회사 일로 가로를 하는 것 같더니 그게 사달이 났던 모양이에요. 결국 집사람은 그 길로 뇌사 판정을 받고 생전의 유지에 따라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났어요. 양측 폐장하고 간, 그리고 신장까지요. 마지막까지 참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영이 아버님은 그 뒤로 힘겨운 마음을 추스르며 혼자 아영이를 키웠다더군요. 그렇게 힘들게 산 지 벌써 4년이 지났다고 했죠. 그렇게 먼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놔 주시니 저 또한 마음이 약해져 제 이야기 또한 들려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모양새긴 해도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는 처지이다 보니 자연스레 마음이 통하게 됐어요. 그 뒤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전보다 훨씬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곤 이제 서로의 자식들에게 부모의 빈자리를 메꿔줄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겠냐는 신중한 아영이 아버님의 고백으로 우리 만남을 시작하게 됐죠. 만나면 만날수록 아영이 아버님은 참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약 1년간의 만남 뒤 아영이 아버님인 민규 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순옥이 너도 나도 그동안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잖아. 이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우릴 위해서라도 같은 미래를 그리며 살지 않을래? 서로 부부로서 의지하면서 말이야. 난 네 전 남편과 다르게 평생 네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할 자신 있어. 민규 씨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살아가자는 말로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야 너무 기뻤지만 우리에겐 아이들의 의사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13살이던 딸들에게 민규 씨를 소개시켜주기 전에 먼저 의견을 물어보았죠. 얘들아, 혹시 말이야, 엄마가 재혼하면 너희는 어떨 것 같아? 너희가 싫다면 엄만 그런 생각 하지도 않을게. 우린 당연히 찬성이지.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도 재혼해서 잘만 사는데 엄마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엄마, 우린 엄마만 행복하면 돼. 가끔 통화하던 그 아저씨 맞지? 들어보니까 좋은 분 같던데 우린 대찬성이야. 항상 지켜줘야 할 것만 같던 어린 딸들이 언제 이렇게 철이 들어서 엄마인 저를 위해주는 건가 싶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또한 저와 민규 씨는 종종 셋이서 놀러 다니고 했던 아영이도 조용히 불러서 물었죠. 아영아, 혹시 엄마 안 갖고 싶어? 혹시 원장님이 우리 아영이 엄마가 되면 어떨 것 같아? 전 너무 좋아요, 아빠. 원장님, 저는요, 항상 원장님이 저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엄마가 있다면 꼭 원장님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원장님, 진짜 제 엄마가 돼주실 거예요?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은 모두 우리의 재혼을 기뻐해 줬습니다. 또한 전 남편만 떠올리면 일을 가던 저희 친정 부모님도 민규 씨를 보시곤 박수까지 치며 좋아하셨죠. 사람이 참 진실되어 보인다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민규 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골이라던 민규 씨 고향은 시골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이더라고요. 서울에서 가는 것만 해도 한참이 걸렸죠. 아이고, 서울 아가씨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배멀미나 안 했어? 민규 씨 부모님은 민규 씨처럼 참 순하고 선한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민규 씨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착한 민규가 전 며느리 잃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걱정됐었는지 몰라. 우리 민규 옆에 있겠다고 약속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엔 우리 새 손녀들 얼굴도 볼 수 있겠지? 비록 우린 이런 깡시골에 살지만 우리 민규는 대천에서 난 용처럼 똑똑한 애야. 적어도 너랑 우리 새 손녀들 고생시킬 일은 없을 거란다. 그러니 부디 둘이서 행복하게 잘만 살아다오. 민규 씨는 제게 동네 구경도 시켜주며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버려진 놀이터의 시소에도 올라타 보며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웃었죠. 40 중반이 된 남자가 아직도 저런 모습이 있다니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아이들과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양가 가족들끼리 조촐한 식사를 하는 걸로 자리를 대신했죠. 이후 우린 제 새로운 시부모님과 제 여동생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곤 가까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는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 다음엔 애들도 데리고 꼭 다시 오자. 너무 좋다. 그러게, 이렇게 해변가를 거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벌써 신혼여행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다. 그치, 여보? 여보? 그 말 진짜 오랜만에 듣네. 맞아, 여보. 우린 오랜만에 깨소금 같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신혼여행 3일째 되는 날, 우린 유명한 함덕해변을 산책하게 됐어요. 아직 7월 초라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런데 저 멀찍이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한 커플이 보이더군요. 언뜻 보니 나이대는 우리와 비슷해 보였는데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여자 쪽이었습니다. 어휴, 수영복이 무지하게 하다. 참 대단한 용기네. 그러게, 아직 수영복 입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는데 무슨 사진도 남들 이목은 신경도 안 쓰고 모델처럼 포즈 취하고 찍고 있네. 남잔 엉덩이와 가슴을 쭉 빼고 포즈를 잡는 여자의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의 수영복이 야시시해도 어쩜 그렇게 야시시한지 눈들 곳을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부분으론 살이 울퉁불퉁 다 튀어나와 있어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흘끔거렸죠. 그런데 그들에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저 인간은? 그리고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제 현 남편을 제외한 우리 세 사람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년의 커플은 바로 7년 전 제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준 전 남편과 상간녀였거든요. 전 남편은 당황한 듯 어버버하며 저를 부르더군요.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아는 사람이야, 여보? 아, 저 여자 예전에 나한테 시래기 집어들고 뺨 날렸던 당신 전차 아니야? 이야, 세상 좁네. 원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저 여자 이런 데서 다 보고. 상간년 잠시 뒤에야 저를 알아보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반면 전 남편은 제 옆에 있던 남편을 관찰하듯 뜯어보더니 왜인지 똥 씹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당신 팔자도 좋다. 애 둘 키우면서 남자 만나 제주도도 놀러 다녀? 뱃살 질질 흐르는 아줌마가 뭔 능력으로 남자 꼬셨대? 남이사 남잘 만나든 말든 짜증나게 이 좋은 날에 왜 하필 꼴 보기 싫은 저 인간들을 만난 거야? 차, 꼴에 자존심 부리긴. 그래봤자 어디서 이상한 허접한 놈이나 만났겠지 뭐. 당신 주제에 나보다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나 있었겠어? 그런데 전 남편은 과하게 저에게 비아냥대더군요. 그땐 이 자식이 왜 이러나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놈은 아마 놀부심보를 부려댄 것 같습니다. 왜 있잖아요. 나 갖긴 싫어도 괜히 남 주기도 아까워하는 못된 심보 말입니다. 그 옆에서 상간년 더 신이 나서 보태더군요. 그러니까 내 말이 꼴에 똑같은 것들끼리 만난 거 아니겠어? 뭐 재혼이라도 했나? 그래봤자 당신 말대로 끼리끼리 만났겠지 뭐. 오빠, 저 여자 얼굴 좀 봐. 더 구질구질해졌다. 이제 40 중반밖에 안 됐는데 쭈글거리는 것 좀 봐. 야, 내 주름은 다 내 거기라도 하지. 네 얼굴엔 네게 어디 있냐? 다 신같은 은느님이 만들어주신 거 아니야? 코는 대체 몇 번을 높인 거니? 누가 보면 삼각자 붙여놓은 줄 알겠다. 남의 남자 빼앗는 더러운 마인드 너나 똑같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다 걸린 저 자식이나 똑같은 인간들이니까 너희야말로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저는 그런 상간녀의 말에 지지 않고 응수했습니다. 그런 제 말에 상간녀는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곤 발끈하며 말했죠. 그 박스팀 뭐야? 얼마나 뱃살이 많으면 비키니도 못 입고 저런 헐렁한 옷만 잔뜩 껴입었대? 그런 몸으로 꼴의 여자라고 남자도 만나고 다니냐? 난 예의상 이렇게 가리기라도 했지. 넌 보기도 회개하게 그게 뭐냐? 야, 그 튀어나온 살들 좀 봐. 조금 있으면 발사되겠다, 야.
주위 사람들이 발사된 네 살에 맞을까봐 피해 다니는 거 안 보이니? 물론 성형하고 옷 입는 거야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 저도 어떻게든 그렇게나마 비아냥거린 거죠. 저는 말문이 막힌 그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고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 나한테 무슨 볼일 있지 않아? 당신 양육비 줘야지. 언제까지 시궁지 마냥 도망 다닐래? 마침 오늘 잘 만났다. 아, 그거? 내가 돈 없다고 했잖아. 나중에 준다니까. 웃기지 마.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통장 압류 걸어도 나올 돈도 없고 감치명령 집행하려고 해도 교묘하게 도망 다녀서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일부러 요리조리 도망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어련히 법이 알아서 처벌해주겠지. 그런데 전 남편은 끝까지 저를 약올리며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던 때 옆에서 여태 가만히 듣고 있던 제 남편이 저를 막는 겁니다. 그리곤 정중한 말투로 손을 내밀며 그놈에게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를 대신해 제 남편이 통쾌한 복수를 해주기 시작했죠. 반갑습니다, 최진호 씨.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그쪽들이 누군지 알겠네요. 안 그래도 제가 조만간 그쪽 사는 곳 파악해서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랍니까? 당신이 나를 왜요? 저 순옥이랑 이번에 재혼한 현 남편입니다. 지금은 신혼여행 중이고요. 재혼이요? 전 남편은 정말 시기 질투라도 한 건지 한층 더 떨떠름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상간이언 그걸 눈치채고 삐진 듯 뾰로통해졌죠. 오빠, 표정이 왜 그래? 설마 질투해? 저런 쭈구렁탱 아줌마한테 아직 미련이 있어 설마? 아니야 그런 거. 우리 예쁜이 오해하지 마. 그래요. 뭐 재혼은 그렇다 치고 나를 왜 찾아옵니까? 저 이런 사람인데요. 안 그래도 순옥이가 양육비 문제로 골머리 썩고 있는 걸 알아서 남편으로서 나서려고 했거든요. 남편은 지갑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내 그놈에게 건넸습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걸 받아든 전 남편은 이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버리더군요.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그놈에게 말했어요. 당신 지금 7년 동안 양육비 안 줬죠? 통장 압류도 한 번 걸렸었는데 어디로 돈을 빼돌렸는지 당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다면서요? 어디 진짜로 당신이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나 내가 정성스럽게 파볼까요? 변호사세요? 아니요. 전 진짜로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직접 알아보려고요. 내가 신혼여행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즉시 당신 뒤 샅샅이 조사하고 다닐 겁니다. 당신이 아직 사기를 치고 살든 직장을 다니고 있든 전부 찾아내서 어떻게든 그동안 밀린 양육비 받아낼 거예요. 끝내 못 준다고 버티면 당신이 진짜로 사는 거주지 근처에 잠복해서라도 감치 명령 다시 받게 하고 이번에야말로 못 피해가게 할 거예요. 그래도 안 주면 형사 고소해서 벌금이나 콩밥 때려버리죠 뭐. 게다가 법이 좋아져서 당신 같은 인간 인터넷에 신상 공개도 할 수 있고 당신 면허도 정지시켜버릴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난 그런 거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상 공개랑 면허 정지요? 이보세요. 내가 법을 모른다고 막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검색을 직접 해보시던가요. 지금 변호사인 내 앞에서 법을 논합니까? 그리고 난 거짓말로 남 속이고 다니는 당신 같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나 약자한텐 약해도 사회 악들한텐 강한 사람입니다. 시간 딱 2주 들이죠. 얼추 한 달에 140만 원씩 7년을 계산해보면 그쪽이 미지급한 양육비가 1억 1천만 원이 훌쩍 넘어요. 거기에 법정 이자까지 붙여서 내 아내에게 전부 지급하세요. 아니면 난 내가 가진 법적 지식 총동원해서 당신 2번 다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폭삭 망하게 해줄 겁니다. 당신이 돈을 안 갚으면 난 당신한테 3가지 벌을 줄 거예요. 첫째,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모두 취해서 마지막엔 형사 고소까지 할 거예요. 둘째, 인터넷에 신상 공개시키고 면허도 정지시킬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출국 금지까지 전부 다요. 셋째, 지금까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개입한 이상 난 당신들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재산 다 빼앗고 당신 아주 나락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딱 2주예요. 알았어요?
네? 아니요. 이보세요. 그 큰 돈을 제가 2주 안에 어떻게 마련합니까? 에? 형씨. 나 당신 같은 범죄자가 함부로 부를 사람 아니니까 부르지 말거나 부를 거면 변호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난 당신 같은 모렴치한 인간들 딱 질색인 사람이니까요. 2주입니다. 돈 들고 내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세요. 여보, 가자. 남편의 말에 그놈과 상간녀는 아연 질색을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데리고 그들 옆을 지나쳤죠. 통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던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뭐야? 나 당신한테 저런 모습이 있을 줄 몰랐어. 걔네들 완전 겁에 질려서 벌벌 떨던데? 저런 놈들한텐 한없이 강하게 나갈 말을 들어. 나도 솔직히 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볼게. 이젠 내가 당신 남편이니까 내가 당신 지켜줘야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정말로 그놈이 남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마침 저도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사무실에 들러 있었죠. 그놈은 비굴한 모습으로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저기, 이봐요. 아니, 변호사님. 제가 사방팔방 돈을 구하고 다니곤 있는데 우선 절반만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전부 내놓으세요. 나 지금 이미 당신 뒤 추적하고 있거든요. 당신하고 재혼한 그 여자 명의로 식당 차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만요. 분기별로 해외여행도 다니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서 개수작입니까?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 큰 현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 진짜 돈 없어요. 그런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닙니까? 그거라도 팔아서 당신 자식들 양육비 지급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해두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울상을 짓고 돌아간 그놈은 정말로 약속된 2주 안에 밀린 양육비 전액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달려갔던 전 그놈에게 무려 7년 만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죠. 저는 7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편으론 참 허무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됐냐고 말하는 그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앞으로 한 달이라도 양육비 밀리지 않겠다고 각서 쓰세요. 안 그럼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당신 또 찾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 내 아내한테 진심으로 용서 구한 적 한 번도 없죠? 당장 사과하세요. 네. 한경이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마음에 상처 준 것도, 당신 믿음을 배신했던 것도, 양육비 안 주고 도망 다닌 것도 전부 다 말이야. 그게 진심일 리 없다는 거 알아. 지금 내 남편한테 겁먹어서 반성한 척하는 거 다 아니까. 근데 이렇게라도 사과받으니까 기분은 좀 낫네. 이 인간아,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 착했던 인간이 한번 나쁜 물이 드니까 어쩜 이렇게 망가졌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래야 우리 애들이 당신을 떠올릴 때 조금이라도 덜 수치스러울 거 아니야. 저는 그놈의 억지 사과에 매콤하게 응수했습니다. 그놈은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남편의 눈치만 보더군요. 그놈은 법을 무서워하는 범법자이고 제 남편은 그런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 그놈은 10번을 덤벼도 제 남편을 이길 수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이후 그놈은 각서를 쓰고 사무실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 뒤에다 대고 제 남편이 말했어요. 최진호 씨, 2번 다시 당신하고 볼 일 없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제발 아빠면 아빠답게 행동하세요. 내가 아무리 이제 내 아이들이 된 딸들에게 잘해준다고 한들 친부는 당신 아닙니까? 애들한테 박하게 구면 안 돼요. 애들이 상처받는 걸 생각해야죠. 자식 가슴에 대못 받고 후회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다고 합디다. 들어보니까 예전엔 당신에게도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있었다던데 그 마음 먼지만큼이라도 남아있길 바랄게요. 부디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전처럼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 말에 전 남편은 뭔가 느끼는 바가 있는지 잠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그리곤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눈을 질끈 감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제게 거액을 지급해서 분해서였는지 아니면 반성의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인 사람이니 부디 후자였으면 좋겠네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놈에게 양육비를 꼬박꼬박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와 남편과 함께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큰언니, 나 머리 따주면 안 돼? 저번에 언니가 해준 머리하고 학교 갔을 때 애들이 다 부러워했단 말이야. 엄마나 아빠보다 언니가 해주는 게 제일 좋아. 아영아, 네 큰언니 말고 이 둘째 언니는 안 돼? 알았어. 그럼 이번엔 작은 언니한테 특별히 기회 줄게. 난 언니를 사랑하니까. 조그만 게 어디서 이렇게 말을 귀엽게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아빠, 아영이가 아빠를 닮았나 봐요.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어쩜 이렇게 야무지게 한대요? 그거야, 루리 한경이 너희들 엄마를 닮아서 착한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사랑하는 우리 딸들, 아빠 먼저 출근할게. 여보, 나 오늘도 수고하라고 포옹해줘야지. 닭살. 얘들아, 이 큰언니가 눈 가려줄게. 저와 남편은 실컷 닭살도 부리고 아이들에게 엄마 혹은 아빠의 빈자리도 채워주며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어요.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건만 우리 쌍둥이와 아영이 또한 친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주고 있죠. 지금의 이 행복이 있기까지 많은 눈물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또 그렇기에 지금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젠 과거의 상처를 모두 씻어내고 앞으로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서의 인생에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악행은 결과가 있기 전까진 꿀맛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엄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며 바람까지 폈을 때 전 남편과 상간년 정말 달콤한 꿈속을 걸었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당한 피해자와 배신당한 제가 피눈물을 흘릴 동안 말이죠. 하지만 저 명언처럼 전 남편과 상간년은 제게 밀린 양육비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서서히나마 푹 익은 악행의 쓰디쓴 결과를 받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인생에 대가 없는 악행은 없다는 걸 부디 수많은 악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과거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